지금부터 아파치 하둡, 얀, 스파크, 주키퍼를 이용해서 고가용수성 모드인 H모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간단한 파이스파크 실습 과정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환경은 아마존 클라우드의 EC2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인스턴스 5대로 마스터 역할을 할 네임노드 2대, 워커 역할을 할 데이터 노드 3대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은 기본 구축 가이드만 제시를 하고 자세한 개념이라던가 설명 등의 내용은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확인하고 바로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클라우드 EC2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한 대 배포를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 및 다운로드 등의 환경 설정들을 끝내고 나중에 한 번에 인스턴스 노드를 복제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맥북에서 SSH 접근이 편히 할 수 있도록 config 파일을 설정을 해서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거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다운로드 및 설치를 통해서 아파치 하둡, 자바, 스파크, 파이스파크, 파이썬, 주키퍼 모두 순서대로 설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자바 환경 설정, 하둡 환경 설정, 스파크, 파이썬, 주키퍼까지 모두 환경 설정을 끝내고 나면 SSH 키와 일반적인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AMI 생성을 해서 인스턴스를 4대 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안 그룹 규칙을 편집을 해주고 파이스파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얀에 제출해 보면서 테스트를 마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하나씩 치지 않고 제가 만들어 둔 가이드에 화면을 띄워두면서 영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바로 아마존 클라우드의 서버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에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해당 콘솔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검색 화면에 EC2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이렇게 인스턴스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느라 작업을 했다가 지워둔 호스트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서 1단계의 AMI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우분투 서버에 20.04 버전의 64비트 x86 아키텍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유형에서는 T2X 라지 유형을 선택을 해서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3번에서는 별도로 수정 없이 다음 스토리지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해당 단계에서는 스토리지를 20기가 정도로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그 추가에서는 태그를 추가하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보안 그룹 구성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 보안 그룹 생성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PC 오브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는 설명도 달아줄 거고요. 여기에 SSH TCP 프로토콜 포트 범위는 22번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SSH 접근을 위한 포트니까 추가해 두시고요. 영상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르게 내 IP 라고 누르셔서 자신이 사용하는 퍼블릭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 및 시작을 누르시면 앞에서 설정한 인스턴스 속성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키페어 같은 경우는 새 키페어 생성을 눌러서 유형은 RSA 유형으로 만드신 후에 키페어 이름을 하둡, 에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페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EM키가 다운로드 됩니다. 이 PEM키를 이용해서 이따가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고요. 바로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서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측 하단에 인스턴스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생성한 이 인스턴스의 이름을 미리 nn1이라고 편집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헷갈리니까 여기에 nn1이라고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 중이 되었고요. 이따가 상태 검사를 하면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맥북에 아이템즈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SSH config 파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make 디렉토리 P 옵션을 줄 거고요. 홈 디렉토리 밑에 identity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move 다운로드 경로 밑에 하둡 에코시스템 PEM이란 키를 방금 만들어둔 identity 디렉토리 밑에 그대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identity 디렉토리 밑에 이 해당 PEM키가 정상적으로 옮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PEM키를 SSH 접속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 권한을 60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identity 밑에 하둡 에코시스템 PEM키. 이유는 PEM키의 접근 권한이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보안 위배 사항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SH keyge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SSH 키를 만들어 줄 건데 이때 그냥 엔터 3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면 홈 디렉토리 밑에 .ssh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고 해당 디렉토리에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vim confi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아까 만들어 놨었던 해당 인스턴스의 호스트 이름만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스트 네임 nn1이라고 둘 거고요. 호스트 네임은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해당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정보를 확인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저 우분투라는 유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분투라고 써주시면 되고 아이덴티티 파일이라는 값에다가는 아까 생성했었던 아이덴티티 디렉토리에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는 PEM키 경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SSH nn1이라고 명령어를 하고 정말로 연결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yes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둔 인스턴스에 접속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지우고 이제부터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를 보면서 베이스 노드가 될 이 해당 인스턴스의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및 설치 단계인데요. 여기서 apt-get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신규 업데이트에 필요한 디스트 업그레이드, 그리고 제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들 쭉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되었고요. 한번 화면을 지우고 이 명령어들을 한 번에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영상 링크 하단에 해당 가이드를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vim은 이제 에디터를 편집할 때 사용하기 위함이고 wget은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다운로드 받을 타르 파일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언집은 당장은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 향후에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는 거고, SSH와 오픈SSH의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서버 간 통신 그리고 SSH 통신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툴스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저희가 하둡이나 얀이나 스파크, 주키퍼 같은 프로세스들을 띄웠을 때 실제로 사용 중인, 리스닝 중인 포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자바 8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화면을 한번 지우고 apt-get의 install y를 통해서 자바 8 버전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자바 버전을 통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된 자바의 버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8점대로 설치가 잘 된 거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파치 하둡을 설치할 건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인스톨 디렉토리라는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해당 디렉토리에다가 앞으로 설치할 하둡, 스파크, 주키퍼 파일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udo wget 하고 해당 주소를 통해서 하둡 3.2.2 버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타르 압축 해제를 위해서 해당 파일의 압축 해제 경로를 유저 로컬 디렉토리 밑에 압축 해제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압축 해제가 완료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하둡 3.2.2라는 이런 디렉토리 명으로 생성이 되는데, 저거는 해당 디렉토리를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 하둡이라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파치 스파크 3.2.1 버전도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똑같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sudo wget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주소에서 스파크 3.2.1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주소들은 모두 아파치 하둡 또는 아파치 스파크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스파크도 루트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다가 압축 해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파크라고 제가 똑같이 이 해당 디렉토리 이름을 스파크라고 단조롭게 변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파이썬 3를 설치를 해줄 거라서 sudo apt-get에 install y 옵션을 넘겨주고 파이썬 3-pip 라는 명령어로 파이썬 3를 다운로드 받고 컴파일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3가 모두 설치 완료되었고요. 파이썬 3도 한번 화면을 지우고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8.1.10 버전이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do pip3를 통해서 install PySpark와 find spark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PySpark라는 라이브러리로 파이스파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나 제플린 같은 경우에서 find spark라는 모듈을 통해 스파크의 경로를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키퍼 3.8.0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ind spark까지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인스톨 디렉토리에다가
주키퍼 3.8.0 버전의 타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파치 주키퍼 다운로드 사이트에 URL이 있고요. 똑같이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 밑에 압축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키퍼라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해당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토리로 갔을 때 하둡, 스파크, 주키퍼 모두 정상적으로 압축 해제된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스파크 있고요. 그 다음에 주키퍼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자바 환경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서 sudo vim etc 루트 디렉토리 밑에 etc 디렉토리 밑에 environment라는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설치했었던 자바 경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바 경로 같은 경우는 여기 디렉토리에 보이는 것처럼 유저 디렉토리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JVM 디렉토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d 요 경로로 갔을 때 해당 이 디렉토리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sudo vim etc 디렉토리 밑에 environment를 열어서 콜론을 붙여주시고 자바 홈 경로를 붙여주신 다음에 바이너리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다가 자바 홈이라는 변수에다가는 홈 경로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스템 환경 변수 활성화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echo 명령어를 써서 bash rc에 사용자 환경 변수에다가 export java home 경로를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source bash rc를 통해서 사용자 환경 변수도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바 환경 설정은 끝이 났고 다음에 하둡 환경 설정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시스템 환경 변수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방금 추가했었던 자바 홈 경로 밑 뒤에다가 똑같이 콜론을 붙여 주시고 이번에는 하둡 홈 경로 밑에 있는 바이너리 파일 디렉토리랑 바이너리 디렉토리랑 그 다음에 하둡 홈 경로 밑에 있는 sbin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변수로 하둡 홈 경로를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또 저장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항상 변수 설정을 하고 나면 source etc environment라고 해서 시스템 환경 변수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둡의 사용자 환경 변수는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복사해서 작업을 일단 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쳐고 사용자 환경 변수에다가 하둡 홈 경로를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하둡 커먼 홈 경로를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하둡 hdfs 홈이라는 변수에 또 하둡 홈 그 디렉토리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port 하둡 config 디렉토리에다가는 하둡 홈 경로에다가 밑에 etc 밑에 하둡이라는 경로까지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arn config 디렉토리 경로도 하둡 config 디렉토리 경로랑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port 하둡 mapreduce 그 디렉토리도 하둡 홈 디렉토리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source bash rc를 통해서 한 번 더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grep 하둡을 쳤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면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일단 화면을 쓰다 보니까 반반이 아니라 이렇게 3분의 1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3분의 1을 지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환경 변수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둡에 hdfs 사이트라는 파일을 설정할 건데 hdfs에서 사용할 환경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이고 만약에 해당 값에서 자료가 없다면 hdfs 디폴트 xml 파일을 기본 값으로 바라보고 사용을 할 겁니다. 먼저 sudo bim이라는 명령어에 하둡 디렉토리, 하둡 홈 디렉토리 밑에 etc 하둡 디렉토리에 hdfs site.xml 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갈 속성 값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지우고 한 번에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dfs replication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hdfs 파일 블록 복제 개수를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dfs name node name 디렉토리는 name node에서 관리할 데이터 디렉토리를 경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dfs data node 데이터 디렉토리도 역시 데이터 노드에서 관리할 데이터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dfs journalload edit 디렉토리는 이 journalload라는 게 네임노드의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점에서 fs 이미지 스냅샷 이후로 발생되는 변경사항을 이렇게 edit log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당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나타내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fs 네임노드 서비스에는 하둡 클러스터의 네임 서비스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my 하둡 클러스터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fs ha 네임노드 my 하둡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속성 값에는 그 네임 서비스로 지정한 클러스터의 네임노드에 대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임노드 1번, 네임노드 2번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dfs 네임노드 rpc 어드레스 my 하둡 클러스터 네임노드 1번은 주소를 호스트를 nn1이라고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호스트 이름과 8020번이라는 포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클러스터 네임 서비스에 포함되는 네임노드끼리 RPC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주소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네임노드 2번에도 nn2라는 8020번을 사용하는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dfs 네임노드 http 어드레스 my 하둡 클러스터 네임노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호스트 1번, 네임노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에 하둡 웹 UI 접속이 가능한 포트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나면 이 둘 중 하나에 접속을 하시면 하나는 액티브, 하나는 스탠바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똑같이 이 네임노드 2번에는 nn2 호스트 정보에 포트 정보를 5070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아래 dfs 네임노드 shared edit 디렉토리 속성값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값은 네임노드에서 에디트 로그를 쓰고 읽을 때 저널로드의 URL을 그 주소를 기재를 해주는 거고요. 주키퍼가 설치될 그리고 주키퍼가 동작하게 될 서버의 주소들을 이렇게 콜론으로 세미콜론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하둡 클러스터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dfs 클라이언트 페일오버 프록시 프로바이더 my 하둡 클러스터라는 속성에는 hdfs 클라이언트가 액티브 상태에서 네임노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자바 클래스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dfs ha 펜싱 메소드에는 페일오버 상황에서 기존 액티브 상태의 네임노드를 차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ssh fence라는 gat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ssh 설정 작업을 또 안 할 거기 때문에 shell 바이너리 밑에 true라는 값을 줘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fs ha fencing ssh private key files라고 해서 원래 이 값에 ssh fence라는 값이 들어가면 노드끼리 통신을 할 때 private key가
등록이 돼서 해당 키를 바라보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id_rsa라는 그 기본으로 지정해 놓은 프라이빗 키 경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dfs ha automatic failover enabled라고 해서 장애 복구를 자동으로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저는 true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name node, 데이터 노드에서 관리할 데이터 디렉토리들을 설정을 해줬고요. 해당 속성 값을 저장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둡의 core site라는 파일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일은 하둡 시스템 설정 파일로 로그 파일이나 네트워크 튜닝, IO 튜닝, 파일 시스템 튜닝, 압축 등의 시스템 설정을 할 수 있는 파일이고요. 자료값이 없으면 역시 core default.xml 파일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미리 작성해 둔 속성 값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꺽쇠가 하나 빠졌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fs 디폴트 네임이라고 해서 HDFS의 기본 통신 주소를 지정하는 값이고, 저 같은 경우는 9000번 포트를 사용할 거고요. fs 디폴트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 속성 값에는 HDFS의 기본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가 될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둡 주키퍼 쿼럼이라고 해서 주키퍼가 동작하고 있는 서버의 정보와 2181라는 주키퍼 기본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서 콤마로 구분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얀사이트라는 파일을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하둡 홈 경로 디렉토리 밑에 etc 밑에 하둡이라는 것 밑에 얀사이트.xml 파일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지워주시고, 이것도 역시 미리 작성해둔 속성 값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얀 리소스 매니저의 호스트 네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nn1이라는 호스트 이름의 서버에다가 리소스 매니저를 띄울 거고, 나머지 데이터 노드라고 지정해 둘 곳에 노드 매니저가 띄울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맵리듀스 사이트라는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 설정 파일을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는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게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의 이름을 얀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의 가상환경, 그 다음에 맵리듀스랑 리듀스, 맵과 리듀스의 가상환경 그 주소들을 하둡 홈으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저장해서 나오시고 나서 이번에는 하둡 env 파일이라는 하둡 환경 설정 파일을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맨 아래로 내려와서 아까 추가해 주었었던 자바 홈 경로랑 그 다음에 하둡의 홈 경로를 이렇게 추가해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파일을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워커와 마스터가 될 호스트 이름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둡 홈 경로 밑에 etc 밑에 하둡 그 디렉토리 밑에 워커스라는 파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로컬 호스트가 있는데, 해당 로컬 호스트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데이터 노드가 될 호스트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같은 경로에 마스터스라는 파일도 하나 편집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nn1, nn2라고 적어서 그 네임 노드가 될 마스터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둡 설치하고 하둡 환경 설정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파크 환경 설정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도 etc environment 파일을 편집을 해서 여기 패스에다가 마지막에 아까 스파크 홈 경로 밑에 있는 바이너리 파일, 바이너리 디렉토리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sbin 디렉토리도 또 추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스파크 홈이라는 변수에다가 스파크 홈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똑같이 저장을 해서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시스템 환경 변수를 한 번 더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 환경 변수에다가 익스포트 스파크 홈 경로를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파크라고 입력을 했을 때 스파크 홈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파크 홈 디렉토리 밑에 컴피그 디렉토리 밑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템플릿으로 각 환경 설정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템플릿 파일들을 하나 복사해서 스파크 환경 설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피 명령으로 스파크 env 쉘 스크립트 템플릿 파일을 스파크 env 쉘 스크립트 파일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sudo bim의 스파크 env 쉘 스크립트를 열어주고 맨 아래에다가 제가 또 미리 지정해 놓은 환경 변수들을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홈을 추가해 줄 거고요. 스파크 컴피그 디렉토리도 스파크 홈 밑에 컴피그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줄 거고 자바 홈, 하둡 홈, 그 다음에 하둡 컴피그 디렉토리도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파크 마스터 웹 UI 포트를 18080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기본 포트는 8080이지만 클러스터를 진행을 하다 보면 포트가 겹치거나 하는 현상이 있어서 18080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저장해서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스파크 디폴트 컴피그 파일을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